안녕하세요. 구독자 선생님들. 사연 맨날 들을 줄이나 알고 재밌는 사연에 댓글이나 달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직접 사연을 제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다니 참 감개무량하네요. 이렇게 진짜 제 사연을 제보하면 사연을 직접 읽어주신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전에도 한번 사연을 신청했던 적이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여서 채택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하긴 사연을 쓰면서도 제 일이지만 이게 진짜 맞나, 무슨 일일 연속극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얼떨떨하기도 하더군요. 연속극 주인공들에 비하면 외모는 많이 떨어지지만요. 저한테 대체 무슨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어서 이제 난 고아가 됐구나. 내 혈육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구나. 세상이 참 외롭고 힘들게 느껴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힘든 시기에 우연히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됐거든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엄마, 난 왜 아빠가 없어? 애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 일하러 간 거 거짓말이라고. 우리 아빠 나 놔두고 도망간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야? 우리 아빠 도망갔어? 얘는 네가 아빠가 없긴 왜 없어? 슬비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예쁜 엄마도 있고 멋있는 아빠도 있고 그러니까 슬비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슬비한테 아빠 없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아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아주 무식하고 멍청한 애들이지. 울지 마, 뚝해. 그럼 우리 아빠 어디 있는데? 슬비, 아빠는 대체 어디서 뭐 하는데? 슬비가 이렇게 애들한테 놀림받는데 도와주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멋있는 아빠면 같이 살자고 그래, 엄마가. 슬비야,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다 같이 살 수는 없어. 엄마가 슬비한테 얘기했잖아. 아빠는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라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는 거라고. 일도 엄청나게 많고 직원도 엄청나게 많은 회장님이야. 다음에 누가 슬비한테 또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아빠 회장님이야 하고 얘기해. 그리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우리 딸? 저희 엄마는 미혼모셨어요. 전 아버지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살았고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엄마가 없이 자란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서글픕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귀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라도 좋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굴뚝같이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월급 날만 되면 통닭을 사왔다는 아버지, 생일에 놀이동산 데려다 줬다는 아버지, 물론 저희 엄마는 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하면서 사셨죠. 그래도 어떻게 엄마가 아버지 몫까지 2인분을 하시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 빈자리가 크면 클수록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또 어마어마한 거짓말쟁이의 얘기꾼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그런 얘기를 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저희 아버지가 어디 기업의 회장님이라는 엄마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빠가 없는 어린 딸이 밖에 나가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급하게 지어낸 거짓말이 뻔한데도 어렸을 땐 그걸 믿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에 위안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빠는 어디선가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 회장님이라서 그래서 너무 바빠 엄마랑 나를 찾으러 오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도 조만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다.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선 그 거짓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요. 야, 너 왜 요즘에 아빠 있는 척하고 돌아다니냐? 너 아빠 없잖아. 얘 진짜 웃긴다. 반장이 그러는데 저번에 가족조사 적어서 내는데 얘 지네 아빠 회장님이라고 적어서 냈대. 야, 너 그거 뭐지? TV에 나왔는데 망상병인가 그런 거야. 너네 엄마 분식집 하는 미혼모라며. 근데 무슨 아빠가 회장님이야. 그렇게 관심 받고 싶냐? 아니야. 우리 엄마가 직접 말씀해 주신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한테도 미안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제가 얼마나 웃어 보였겠어요. 학교에서 그 일로 애들끼리 작은 다툼이 있었고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던 저희 엄마는 제가 싸웠다는 소식에 학교로 한달음에 달려와 선생님과 친구의 엄마에게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셨습니다. 그 옆에서 난 거짓말 안 했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엉엉 울고요. 아니 내가 혼자서 애 키운다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봐주려고 했는데 애를 완전히 깡패로 키워놨어 아주.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사람들 눈도 안 무서운가 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훈육을 시킬게요. 다 제 불찰입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소리가 죄다 날 달래려고 했던 거짓말이었던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엄만 저한테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슬비야 엄마 좀 봐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요. 그러는데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제가 엄마랑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겠어요. 엄마 때문에 애들 앞에서 창피당해 망신은 다 당하고 내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도 엄만 양치기 소년처럼 저한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슬비야 그게 아니라고 엄마 얘기 좀 들어봐봐 하면서요. 슬비야 아빠가 정말 회장님이신 건 맞는데 슬비 너 TV에 나오는 회장님들 봤잖아. 그런 회장님들은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회장님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우린 식구잖아. 회장님 지켜줘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가족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회장님 비밀 지켜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엄마도 봐봐. 회장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같이 못 살고 있는데 이렇게 슬비 보면서 기운내고 있잖아. 그게 다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그런 거야. 엄만 너 보면서 회장님 생각하는 거야. 아, 나한테 이런 식구가 있었지 하고. 이 와중에도 엄만 저런 거짓말을 하고 싶을까. 저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은 딸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철없는 엄마 모습에 저는 더 실망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엄마가 하는 소리 더는 안 믿을 거라고. 내 앞에서 다시는 아빠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가 아빠 얘기를 꺼내려고 들 때마다 제가 먼저 말을 톡 잘라먹었어요. 아니 나 아빠 얘기 안 궁금하다. 아빠 어떤 사람인지 안 궁금하다 하고요. 엄마가 말도 안 되는 회장님 얘기를 지어내가면서 절 속이려 들었지만 제가 1살, 2살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대강은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회장님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찾아서 살 정도로 멍청하고 한심한 인간이라는 것을요. 어렸을 땐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래도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다시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부모의 책임감에 대해서 알아갈 때쯤엔 아버지란 존재는 제 안에서 원망으로 변하게 됐어요. 네, 원망이요. 물론 탁월한 거짓말쟁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엄만 참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를 속였다는 것이 미워 죽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엄만 유일한 제 식구인걸요. 엄만 항상 엄마라기보단 친구 같고 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5평짜리 조그만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학교만 끝나면 애들이 항상 달려오는데 뭐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음식을 퍼주는 인심 좋은 사장님이었죠. 제가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파라는 엄마 덕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떡볶이 한 그릇 더 퍼주면서 우리 슬비랑 조금만 더 친하게 지내라. 우리 슬비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다니. 밉게만 말하고 불퉁거리는 딸 대신에 딸 친구들을 포섭해서 항상 저랑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엄마의 정성 때문에 저도 엄마를 마냥 미워하지만은 못했고요. 넌 엄마 두고 가면서 그렇게 좋니? 아유, 암만 일이라지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엄마, 그래봤자 1시간 거리야. 누가 보면 나 어디 외국에라도 나가는 줄 알겠다. 자주 올 테니까 괜히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 요즘에 건강도 안 좋다면서 요즘엔 애들도 많이 안 오는데 무리해서 가게 열 생각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병원이랑은 다녀왔어? 병원은 무슨 병원?
아플 때마다 병원 가면 몸이 더 고장나. 짐은 다 챙겼어? 조심해서 가고 짐 정리 다 하면 엄마한테 연락해. 우리 딸 가서도 열심히 하고. 알겠지? 엄마 덕분에 전 아버지 빈자리 한 번도 안 느끼면서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좀 투닥거린 건 있었어도 항상 엄마 덕분에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조금 더 나이를 먹으니까 미혼모랑 꼬리표 달고 사회에서 혼자 애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겠더군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의 도움도 없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홀로 키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알게 되면서부터 원망이나 이런 감정들은 쏙 들어간 지 오래였고 그저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친구 같은 언니 같은 엄마와 어른이 되어서도 꼭 붙어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나서 제법 밥벌이는 해야 했으니까요. 타지에 있는 회사에 합격하면서 전 엄마 품을 떠나 독립을 했습니다. 어디 꼭 해외라도 보내는 것 같아 아쉬워하는 엄마가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같이 있을 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모녀지간이었는데 막상 떠나보내려니 서운하셨나 봐요. 저도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저도 나이 좀 먹고 철이 드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 없이 크면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했었던 엄마의 귀여운 거짓말들 뿐만 아니라 엄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참 약하다는 그런 것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을 몇 개씩 챙겨 먹고 보통 성인 남성보다 밥을 2배는 더 먹는데도 항상 살이 안 쪄요. 오히려 보고 있으면 생선가시처럼 삐쩍 말라서 걱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엄마 말론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소화가 빨리 돼서 그런다는데 제가 보기엔 영 아니에요. 엄만 피로감도 쉽게 느끼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감기니 몸살이니 금방 알아 누워버리기도 하고요. 확실히 남들보다 몸이 좀 약하다는 느낌은 전부터 받았거든요. 학교 앞 조그만 분식집이 잘 되어봤자 얼마나 잘 됐겠어요. 이제 나도 일을 하니까 분식집 같은 거 문 좀 닫고 쉬기라도 하고 그러라고 화를 내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엄마 분식집에 단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 분식집에 아주 보고 싶었던 손님 하나가 다시 찾아왔거든.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니까 당분간은 문 닫는 일 없어야지. 그깟 손님 하나가 뭐라고 몸까지 축내가면서 일을 하나. 그래도 저 고집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면 다 좋으니까 엄마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 같다 하면 지체 말고 병원에 가셔라 신신당부하고 저도 그렇게 타지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엄마랑 예전만큼 연락도 자주 못하고 매주 찾아뵙기로 약속을 해놓고 저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도 한몫했고요. 그땐 남편이랑 한참 사귀고 있을 때라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장모님 아들 왔습니다. 올 때 파 좀 사오라고 하셨죠? 이거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을게요. 아유, 얼른 내려놓고 좀 쉬세요, 쉬셔. 청소며 뭐며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장모님 소리가 아주 척척 입에 붙었네. 붙었어. 엄마, 그나저나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야? 정말 어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지? 병원 가봤어? 아유, 내가 얘 진짜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데 우리 한사방 데려온 거 그거 하나 딱 마음에 든다니까. 아유, 어쩜 이렇게 사람이 싹싹하고 예뻐. 너 어디 다른데 남자 숨겨둔 거 아니면 올해 다 가기 전에 한사방이랑 빨리 시골리고 같이 살아. 다 갖춰가지고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아, 미뤄서 뭐 할 거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애 낳고 해야지. 이미 결혼을 하기 전부터 남편을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사위였어요. 저도 남편의 성실하고 싹싹한 태도가 좋아서 만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모습,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게 가장 컸으니까요.
제가 일을 하는 곳이랑 본가가 거의 1시간 반 거리거든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엄마 집에 가는 걸 힘들어한다 생각했던 남편은 꼭 저를 데리고 그래도 엄마 얼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고 살아야 한다면서 분식집에 가서 일을 돕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성실한 사위와 엄마의 사위 사랑은 달라질 줄 몰랐죠. 더하면 더했죠. 가끔은 누가 진짜 엄마 자식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니까요. 남편은 결혼과 거의 동시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몇 명과 나와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이나 자영업 이쪽을 잘 모르긴 몰라도 남편같이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성공하겠나 싶은 마음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을 응원해 준 것도 있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꿈은 크게 한번 꿔봐야죠. 언제까지 월급쟁이 생활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주머니에 큰돈이 척척 꽂힐 거라는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기대를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런 기대 정도는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쩔 땐 월급쟁이 시절보다 더 적은 생활비를 부끄러워하며 내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을 위로했죠. 회사가 잘 되려나 보다. 사장이 자기 주머니 불리는 회사가 잘 되어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 왜 당신이 기죽고 그래?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 나 당장 큰돈 벌고 싶어서 당신 사장 시킨 거 아니야.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사는 거지. 이깟 생활비가 뭐라고 당신이 고개를 숙여? 다른 건 몰라도 내 식구한테 잘하는 우리 남편 기는 죽이지 말자 하는 것이 제 부부 생활의 철칙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제 응원에 힘내서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 다짐했고요. 생활은 확실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일의 희망을 갖고 살았기에 버틸 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소식만 아니었다면 저 정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어디 계신다고요? 아니 글쎄 엄마가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 실려가는 중이라니까. 얼른 와 얼른. 지난번에 봤을 때도 살이 좀 빠져있다 생각은 했었죠. 마음 같아선 앞치마고 뭐고 다 뺏어서 집에 앉혀놓고 싶은데 엄마 성격에 또 그렇게 가둬놓으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서 별소리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지도 못하고 돌아왔었는데 기어이 이 사단이 났구나 싶어서 그때 그냥 강제로라도 병원에 끌고 갈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다가 엄마 분식집 맞은편에서 미용실을 하는 아줌마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아줌마께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고요. 워낙 몸이 약한 엄마니까 뭔가 좀 과로를 하신 건가, 피곤하셔서 쓰러지신 건가, 안정만 취하면 나아지시겠지.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심각한 병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듣게 된 엄마의 진단명은 암이었습니다. 솔직히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멀쩡하게 장사 잘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오열을 했습니다. 암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거기다 시한부 판정까지. 아무리 길어봤자 병원에선 엄마가 1년을 채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고, 어떻게 모실지 가족들이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우리 엄마 이대로 못 보내서 그래. 내가 엄마를 어떻게 보내? 나 안 돼. 나 엄마 없으면 진짜로 죽어.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거 내가 못 봐. 여보, 길어야 1년이라고 하잖아. 장모님께 여쭤보자. 내 생각에도 장모님 저렇게 1년 동안 병원에 누워만 계시는 거 원치 않으실 것 같아. 1년 다 못 채우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모시자.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 좋아하는데 같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지내자. 남편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버지 없이 자랐던 전 남편의 든든한 모습에 참 많은 의지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사실 그때 저희 집도 참 어려운 형편이었죠. 누굴 모시고 누구 인생을 책임지고 이런 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말이에요.
남편은 말이 좋아 사장이지 직원이나 다를 바 없는 월급을 받고 있었고 제가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일을 관둬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정말로 정작 우리 부부가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모님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면서 애써 밝은 척을 했습니다. 저도 애써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고요. 나야 니들이랑 같이 지내면 좋기야 하겠지만 아유 우리 한서방한테 미안해서 어쩜 좋니.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말 듣고 건강이라도 잘 챙길걸. 괜히 아파가지고 너네한테 괜한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한서방은 뭐래? 정말 너희 집에서 지내도 괜찮은 거래? 아휴 가게는 어쩐담. 당연히 괜찮다고 하지. 엄마 모시는 거 한서방이 먼저 얘기 꺼냈던 거야. 그리고 지금 가게 걱정할 때야. 내가 그 앞에 엄마 아파서 당분간 영업 못한다고 잘 써붙여놓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단골 손님들도 그 정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제 엄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엄마 건강 회복하는 것만 생각해.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먹고 앞으로 나랑 둘이서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만 생각해봐. 알겠지? 나 후회 없이 엄마 보내드리고 싶어. 그렇게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 보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후회가 남는 이유가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1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앞으로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못해줬던 게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생각들 전혀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시간 동안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만 후회 없이 해주자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둘이서 같이 꽃놀이도 가보고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선 저희가 가족사진 한 장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셋이 같이 허름한 사진관에 가서 가족사진도 찍고요. 비싼 돈 주고 머리랑 메이크업도 받고 엄마랑 영정 남긴다고 그 사진 찍는 대로 따라갔다가 사진 찍는 모습도 보고 밖에 나가 숨죽여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병원이 참 무당보다 용해요. 어떻게 사람 살 날을 그렇게 잘 맞추는 건지. 엄마가 딱 병원에서 진단받고 9개월이 슬슬 넘어가니까 집에서 이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저랑 남편도 엄마랑 정말 후회 없이 잘 놀았다 싶고 병원에서도 이젠 병원에서 엄마의 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는 짧은 소풍을 끝내고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랑 제 남편 참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엄마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회사 일 때문에도 매일같이 잠을 뒤척이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회사가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부도니 마니 하는 얘기를 매일같이 나오고 있었고 이럴 때 제가 같이 돈이라도 벌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엄마 병원비니 뭐니 돈을 까먹고 있으니 남편이랑 둘이 같이 자려고만 누우면요. 둘 다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여보, 안 잤지? 우리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아야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회사도 엄마도 다 괜찮아질 거야. 사람이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좋은 날 있어야지. 그러게 내가 미안하다. 가장이라는 게 이럴 때 나라도 짱짱하게 버티고 있었으면 당신도 걱정 없이 장모님 간호만 하고 있을 텐데 괜히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남들 같았으면 그러게 회사 꾸준히 다니지 왜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 사단을 만드냐고 남편을 구박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저 절대 남편한테 그런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오죽 잘했었냐고요. 딸인 저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 절대 못할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퇴근하고 나서 본인도 회사 일 때문에 심란하고 팍팍할 텐데 장모님 앞에선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고 모자란 상황에서도 항상 제 주머니에 용돈 찔러주면서 장모님 이제 사셔봤자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나 밖에 나가 맛있는 거라도 먹고 딸 어렵게 살고 있는 티 절대로 내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남편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깡통 차고 손가락을 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랑 의리는 지켜야지 굳게 결심을 하게 됐죠. 어쩔 땐 미워 죽을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막상 힘들면 전장에 나간 전우처럼 서로 넘어지지 않게 어깨를 단단하게 들쳐매고 걷게 되는 건 부부는 부부인가 봐요. 병원에서 엄마는 서서히 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전 엄마의 젊고 밝은 시절부터 늙고 힘없이 쓰러지는 시절까지 제 인생의 전부를 엄마와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뒤져봐도 엄마가 없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에서 엄마의 기억이 없을 거라는 게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 응? 슬비야, 이리 와서 좀 앉아봐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얘긴 무슨 얘기예요. 입이 다 말라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구만.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엄마 이제부터 말도 많이 하면 안 되고 몸에다 힘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대.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된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 같았던 엄만 저랑 분식집에서 마주 앉아 얘기하는 걸 그렇게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병상에 누워 계신 상황에서도 저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목이 다 갈라져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손목에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제 손을 막 잡아 끌어다 앉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대체 나한테 아직도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도 남았을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러시나 했는데 아버지 얘기예요. 슬비야, 슬비 아버지 진짜로 회장님이야, 회장님. 엄청 좋아할 텐데. 엄마 아직도 그 소리야?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장난치고 싶어. 엄마도 참 대단하다. 하긴 이래야 우리 엄마지. 엄마 이제 약 먹고 잘 시간이야. 얼른 다시 누워요. 제 손가락 끝만 겨우 잡고 하시는 소리가 그놈의 회장님 아버지 소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던 엄마의 장난 같은 거짓말에 전 입을 틀어막고 병실 밖으로 나가 주저앉아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엄마는 슬퍼 보이는 저를 달래주시려고 했던 소리셨겠죠. 제가 난 아빠가 없냐고 속상해하며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절 달래주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엄마의 귀여운 거짓말이라니까요. 엄마는 생이 쓰러져가는 이 순간조차 하나밖에 없는 딸이 슬퍼할까봐 그 딸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싶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엄마가 조금만 더 살아서 내 곁에서 많은 것들을 보며 지내주길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야속하게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날 두고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엄만 결국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말았어요. 남편도 조용히 절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고요. 엄마가 남편을 정말 예뻐라 했고 아들처럼 생각을 했으니 남편도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과 별개로 저희에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있었어요. 성실하게 성공할 줄 알았던 남편의 회사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부도 절차를 맞게 됐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희는 가족과 회사 모두를 잃어버린 처지가 됐습니다. 남편의 평생을 다 쏟아부어 시작했던 일이었기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할지 제대로 엄두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엄마 분식집 그거 내가 이어받아서 할까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도 내가 그거 이어받아서 하길 엄마도 원하시기도 했고. 여보, 우리 힘들긴 하지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여보, 우리 할 수 있잖아. 당장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에 제가 남편에게 먼저 제안했던 건 엄마의 분식집 인수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5평밖에 되지 않는 손바닥만한 학교 앞 분식집. 그 작은 분식집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당장 일할 곳도 없고 우리 둘 다 새롭게 도약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엄마의 뜻도 이어받고 밥벌이도 할 수 있는 곳은 분식점밖에 없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코딱지만한 가게 걱정 그렇게도 하셨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가게는 꼼짝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럼 가게에 찾아오시던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누가 보면 뭐 줄 서서 찾아 먹는 맛집이라도 운영하는 줄 알았겠다 싶을 정도로 손님 걱정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남편도 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자신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 없기도 했을 뿐더러 제가 먼저 나서서 남편한테 분식집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한번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자체로도 고마워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굳게 문을 걸어 잠궜던 분식집의 문을 다시 열어젖히게 됐습니다.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밌다는 게 맞나 봐요. 얼마 전까지 회사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저희가 엄마의 이 조그마한 분식집을 이어받아 나란히 앞치마를 메고 떡볶이 양념이 너무 단 것 같네, 매운 것 같네, 서로 맛을 보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 여기 이제 장사 다시 하나 봐요. 사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문 닫은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단골이셨나 봐요. 얼른 앉으세요. 저 사장님 딸이에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었나 보다. 그동안 엄마 일 좀 자주 도와드리러 올걸. 저희 오픈하고 첫 손님이라서 맛도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건 서비스로 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아유, 그래. 여기가 딸이고 여기가 사위구나. 내가 사위 얼굴을 오며 가며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기도 좀 하고. 엄마 그렇게 되시고 가게 인수받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동네 분식집이라고는 꼴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기도 했고 엄마가 솜씨가 워낙 좋았거든. 그리고 뭐 꼭 가게를 맛대며 오나. 우리도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시간도 보내고 뭐 그러려고 오는 거지. 한번 맛 좀 보자. 응? 아유 맛있네. 딸내미가 손맛을 아주 쏙 빼다 박았어.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제가 엄마 손맛을 물려받았는지 처음엔 어려운 상황에서 물려받은 분식점마저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금세 또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와 주시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가게 안이 손님들로 북적거리게 됐어요. 남편도 제가 보기엔 사업이 체질이 아니라 딱 소상공인 체질인 것 같아요. 애들이랑 어찌나 잘 어울리고 이제야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웃으면서 일을 하는데 부부끼리 붙어서 일하면 맨날 싸운다고 별로라고 하잖아요. 전 하루 종일 남편이랑 붙어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보, 참 다행이야 그치? 난 정말 쫄딱 망하고 우리 둘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나 봐. 우리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가게 물려줄 생각도 하고 했겠지? 다행은 무슨 다행이야. 당신 시집 올 때 장모님한테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겠다고 고생 안 시키겠다고 내가 믿어만 주시라 철석같이 장담을 했는데 그 약속 하나도 못 지키고 살고 있는 것만 같아서 미안해 죽겠구만. 난 나중에 장모님 뵐 낯이 없어서 오래 살다 가야겠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한 손님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왜 사장님들이 하루에 손님을 몇 명씩이나 만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달이면 1년이면 또 몇 명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다 기억하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장사를 하니까 다 기억이 나요. 저 손님은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손님, 저 손님은 순대에서 간 빼고 허파만 넣어달라고 하는 손님, 저 손님은 집에 있는 아들이 오징어 튀김 좋아하는 손님 이렇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여비서와 함께 꼭 같이 오는 나이가 지긋한 저 손님께선 너무 특이해서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손님이었죠.
이번 달엔 안 오시나 했는데 또 오셨네.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 아무리 봐도 이런 분식 같은 건 입에도 안 대실 것처럼 생겼는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드라마 이런 건 많이 봤거든? 그냥 멀리서 봐도 딱 회장님 관상이지 않아? 비서 대동해가지고 다니지. 저런 분들은 집에서 뭐 가정부가 구워주는 스테이크 같은 것만 드실 것 같이 생겨선. 여보, 아무래도 나 진짜 요리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우리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손님 앞에다 놔두고 뭘 그렇게 둘이 속닥거려? 저 손님 유명하잖아. 너 어머니 장사하실 때부터 여기 유명한 단골이었어. 요리 맛에 반했어도 여기가 아니라 엄마 손맛에 반한 거겠지. 하여튼 여기도 보면 은근히 푼수라니까 푼수야. 남편 말대로 노 신사분께선 저희 가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상이시긴 했어요. 항상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비서까지 대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게에 꼭 들리셔선 떡볶이며 김밥이며 분식 종류를 시켜서 비서분과 음식을 천천히 나누어 드시다가 돌아가시곤 했죠. 절 불러서 뭔가 묻지도 않으셨고 분명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매번 이곳에 오는 것 같긴 한데 또 손님의 추억을 함부로 물어볼 수는 없는 법이니까 저도 괜한 소리 더 하진 않았고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음식 달라고 찾아온 손님한테 음식 맛있게 해서 내는 게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가르침 열심히 이어받아 저도 그냥 최선 다해서 맛있는 음식 대접할 뿐이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저희 가게 찾아오신 회장님이 다시금 저희 가게를 찾으셨던 그날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돌아가신 저희 엄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아침부터 가게 문 열고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살아계시기만 하셨더라면 이런 날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좋은 곳에 가서 분식이 아닌 좋은 것들 배 터지게 먹고 재밌게 놀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후회 없이 잘 놀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해주지 못해 아쉬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 말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 가게 부부께서 인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가게 단골이었어서 몸이 안 좋아 가족들이 모시고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투병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말을 못 들어서요. 가게에 올 때마다 한 번도 저한테 말을 거신 적이 없었던 노 신사분께서 어쩐 일인지 절 조심스럽게 부르시더니 저희 엄마의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가족들과 함께 요양을 한다는 건 아실 정도면 꽤나 가까우셨던 단골이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돌아가셨던 건 모르고 계셨구나 싶어 이걸 전달드렸다 충격이라도 받으실까 마음이 영 좋지 않긴 했습니다. 아, 전 사장님께서 투병 생활 하시다가 얼마 전에 워낙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소식 못 들으셨나 봐요. 그 이후에 저희 부부가 가게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때 이 일이 있어서 영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유, 그랬구나. 지숙이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가버릴 사람이 아닌데 아유, 어쩜 좋을까. 어머, 저희 어머니랑 진짜 가까운 사이셨나 봐요. 이름도 알고 계시고. 그래도 저희 엄마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가신 건 아니었어요. 임종 전까지 이 사람이랑 저랑 모시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엄마도 잘 놀다가 세상 떠나셨거든요. 하필 오늘이 엄마 살아계셨으면 생신날이셔서 저도 아침에 엄마 생각 참 많이 했었는데 가게에 엄마 기억해 주시는 손님이 이렇게 와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오늘도 떡볶이랑 김밥이랑 드릴까요? 따님이셨구나. 아, 예, 그래요. 내가 이 집 오랜 단골입니다. 오랜 인연이에요. 고생만 하다 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행복하게 잘 지내다 갔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긴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엄마랑 아주 오래된 인연, 오래된 단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한번 깜짝 놀라고 가게를 인수받은 저희가 딸과 사위라는 소식에 또 한번 깜짝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가신 건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옆에서 잘 모시고 있었다 얘기를 하니 어쩐지 안심을 하신 것 같기도 했고요. 한 번도 이런 부자 친구가 있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었는데 대체 어떤 인연인지 이젠 오히려 제가 궁금해질 지경이었어요. 늘상 드시던 음식을 내드리고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추리를 하고 있었죠. 옛날에 장모님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가 아닐까. 장모님이 젊었을 땐 꽤나 예쁘지 않았냐. 나는 아니다. 뭔가 배신을 당했던 남자라서 엄마가 편하게 안 살았으면 좋았겠어서 마지막에 계속 편하게 지냈냐 물어본 게 아니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얘기의 결론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요.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어디 회사에서 나오신 거예요? 보면 항상 두 분이서 같이 오시길래 부녀지간이신지 궁금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십니다. 땡땡 기업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거기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 오해 또 처음 받아보네요. 제가 큰 실례했네요. 하도 인상이 좋으셔서 전 어디 회장님이라고 하면 좀 악독하게 생긴 그런 얼굴만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손님 받고 있는 줄도 몰랐네요. 음식 맛있게 드시고 뭐 부족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엄마 단골이면 제 단골 손님이죠. 남편이랑 둘이 호들갑을 떨었다니까요. 거봐 내가 뭐랬냐고 딱 봐도 어디 회장님처럼 생겼다 그러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대체 엄만 저런 사람 입맛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단골 손님으로 만든 건가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저희 반응을 보고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던 두 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비서분이요. 회장님이랑 제가 부녀지간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참 신기하네요. 전 오히려 여기 분식집 처음 왔을 때 좀 신기하다 싶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여기 사장님이요. 회장님이랑 너무 판박이처럼 꼭 닮아서 세상에 저렇게 닮을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랐는데 솔직히 회장님께서 흔한 인상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놀라긴 했어요. 사실 회장님 처음 가게에 오셨을 때 남편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 회장님 당신이랑 인상이 진짜 닮은 것 같다면서요. 저도 눈이 있는데 당연히 봤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다면 꼭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 정도로 좀 판박이처럼 닮은 구석이 있긴 있더라고요. 사람들 눈이 다 똑같긴 하구나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회장님 반응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뭐 마취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뚝 하고 멈추시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절 빤히 쳐다보세요.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 싶으셔서 제가 고개를 갸웃하니까 갑자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저한테 다짜고짜 생년월일과 이름을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이름이요? 강슬비예요, 강슬비. 그런데 제 생년월일은 왜 갑자기 음식에 뭐 문제라도 있으신 거 아니시죠? 저 81년 6월 3일이에요. 음력이요. 그때 엄청 더워서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 엄청 고생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자네 임신했을 때 또 다른 얘기는 안 해주시던가? 글쎄요, 엄청 더웠다는 거랑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 원래 서울에 계시다가 갑자기 여수로 내려오시게 됐다고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입덧 심하게 하셨었는데 바닷바람 맞으며 입덧이 더 심해져서 거의 음식을 못 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그런지 미역국이랑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그렇게 몸이 약하셨나 싶기도 하고. 어머, 회장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제 얘기를 듣던 회장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온몸을 떨면서 오열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 제가 뭐 슬픈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처음엔 어디가 아프신가 했어요.
비서도 당황해서 회장님을 얼른 모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이어 하시는 말씀에 이번엔 저희가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네 애비다 이 녀석아. 코앞에 자식을 놔두고도 내가 못 알아보고 이렇게 살았어. 그 사람은 왜 혼자 자식을 낳아놓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살았던 거야. 회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회장님은 절 끌어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난 후에 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회장님께서 제 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죠. 회장님이 들려주신 얘긴 충격 그 자체였어요. 회장님과 저희 엄마는 사랑하는 사이셨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장님의 첫사랑이 저희 엄마였고 당연한 결과처럼 집안의 반대가 엄청났고요. 회장님께선 모든 것을 버리고 저희 엄마에게 가려고 했지만 그건 저희 엄마가 원치 않으셨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제가 생겼을 거고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 회장님께서 모든 걸 내팽개치고 자기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해서 더욱 그 사실을 숨겼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엄마다운 선택이구나 싶었죠. 난 그동안 한 번도 지숙이를 잊어본 적이 없어. 지숙이가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지. 지숙이가 이곳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부담스럽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 가게에 찾아와서 조용히 밥만 먹고 지숙이 얼굴만 보다가 돌아갔다. 딸이 있단 얘기를 듣고 내 딸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좋은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었는데 생년월일이며 그 당시 상황 들어보니까 내 딸이 틀림없어.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 하셨었거든요. 너희 오빠가 사실은 어느 큰 기업의 회장님이라고요. 당연히 전 엄마가 하시는 그 말씀이 거짓말일 거라고만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 아버지가 엄마랑 절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원망하며 지냈거든요. 엄마가 이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젠 가족이 하나도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내 식구. 그렇게 아버지와 다시 한번 끌어안고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됐어요. 남편도 정말 다행이라고 아버지에 대한 저의 뿌리 깊은 그리움을 아니 남편과 비서분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셨고요. 저희는 얼마 전에 혹시 모르는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서 친자 검사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아버지의 완벽한 친자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아버지가 진짜 회장님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네요. 회장님의 딸이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펑펑 놀면서 뭔가 인생이 크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전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남편과 분식점으로 출근해서 재료 손질하고 장사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의 품이 생겼다는 것.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맞댈 수 있는 머릿수가 하나 늘었다는 것 정도? 올해부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또 어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지 기대가 되네요. 저 아버지랑도 엄마처럼 잘 살 수 있겠죠? 제 인생 앞으로 더 행복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60대 주부입니다. 전 딸만 줄줄이 내신 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진 끝까지 아들을 낳겠다고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넷째를 낳다가 어머니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께서 원래 시집을 올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집에 박혀 술만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앉아 술만 연신 마셨죠. 그랬으니 자식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었겠어요. 당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허리가 굽은 80대 노인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돌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밥상이나 차려주시는 정도였죠. 당시에 이제 막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언니가 집안일을 하고 제가 동생들을 돌봤어요.
저와 언니는 언젠가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돈도 벌어오고 자식들도 돌볼 날이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진 그럴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 저희를 안쓰럽게 여긴 동네 분들이 어느 날은 집에 찾아왔죠. 그러고는 할머니를 방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른들 얘기니까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 정장을 입은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막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분 중 한 분 가족이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찾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막내를 그 집에 보내려고 했나 봐요. 저와 언닌 난리가 나서 곧바로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어나요. 사람들이 우리 막내 데려가려고 그래요. 지 애미 잡아먹은 년 뭘로 데리고 있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할머니 제정신이야? 아무리 먹고 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팔아먹어. 할머니가 내 동생 딴 집에 주면 나도 할머니 늙어서 아프면 버려버릴 거야. 제 말에 화가 난 할머니는 제 몸의 여기저기를 작은 손으로 연신 때렸어요. 손에 힘도 없어서 하나도 안 아픈데 할머니는 연신 욕을 하면서 때렸죠. 그때였어요. 잠에서 깬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일어났습니다. 전 곧장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가 할머니가 막내를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말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아버진 세상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 절 밀어냈습니다. 에휴, 기집애가 왜 이렇게 쫑알거려. 머리통이 다 올리네. 어른들 하는 소리에 네가 뭘 한다고 참견이야. 저리 못 꺼져? 아버진 듣기 싫다는 듯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밖에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에게 시끄러우니 빨리 애 데리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동생 보내지 말아요. 내가 돈도 벌고 일도 해서 막내 먹여 살릴게요. 헛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 무슨 수로 애를 먹여 살려. 자꾸 귀찮게 하면 너희도 팔아버릴 거니까 닥치고 있어. 우락부락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저와 언니를 내리칠 것만 같은 아버지의 눈빛에 저와 언니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했다간 정말 아버지가 저와 언니까지 팔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결국 막내 동생은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저와 언니는 바닥에 앉아 우는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막내 판 돈을 가지고 또 술을 사들어 왔습니다. 그 순간 저와 언니는 똑똑히 알았죠. 이 집에 저희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그날 이후부터 언니나 저나 전보다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때까진 우리가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대로 동생을 빼앗겼지만 다시는 우리 셋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얼른 돈을 벌어서 막내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며 살았던 거죠. 언니가 공장이며 농장이며 여기저기 다 다니며 돈을 벌어오면 아버지는 그거마저 뺏으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어머닌 저와 동생 육성회비만은 안 빼앗기려고 아버지에게 맞아가면서도 절대 그 돈만은 지켰어요. 그때 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전 눈물이 마르질 않았죠. 저희 세 자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지옥 같은 집을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팔자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시집을 보내겠다며 난리였습니다. 아직 언니도 시집 안 갔는데 제가 왜 시집을 가요? 저 언니 가고 나중에 갈게요. 전 애써 언니 핑계를 대며 결혼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당시에 제 머릿속엔 딱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언니를 도와 동생 키우고 셋이 이 집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할 줄 아는 거라곤 돈 버는 거밖에 없으니까 시집 보내지 않겠다네요. 둘째 네가 인물은 없어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 좀 있는 집에 시집이나 가. 괜히 집에서 밥 축내지 말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언니야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해서 가장으로서 살고 있으니 시집 보내기 아깝고 저나 동생은 데리고 있기 귀찮으니 돈 많은 집에 시집이나 가랍니다. 여자 팔자 그거 말곤 좋을 게 없다네요. 전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왜 저렇게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순간 욱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자식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누구더러 밥을 축낸다 그래요? 아버지나 정신 차리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요. 뭐야 이 인연이 말하는 꼬라지 봐. 너 이리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날 전 아버지에게 정말 개패듯 맞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가 아버지를 말리는데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 때렸죠.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손을 대진 않았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선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저희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전 그날 너무 서러워서 방에 처박혀 나오질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질 않았고요. 아버지라는 인간은 그 와중에도 술을 퍼마시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죠. 도대체 저렇게 매일 술을 마셔대는데 왜 죽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선 이대로 나라도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는 인간이랑 한 집에서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가 동생에게 얘기를 듣곤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얼굴과 몸에 약을 발라주며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괜히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했냐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떡해. 언니 돈 있지?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이 집 나가서 셋이 살자. 저 인간 저렇게 술 마시는데 죽지도 않잖아. 아마 평생 죽지도 않고 살면서 우리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망가자. 전 진심이었습니다. 돈이고 뭐고 아버지란 인간만 없으면 방 한 칸만 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니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절 안쓰러운 눈으로 한참 바라보더니 꼭 안아줬습니다. 아버지한테 저 인간이 뭐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너 절대 이상한 집에 시집 안 가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 그런 언니가 너무 답답했어요. 언니는 화도 안 나? 아버지가 언니를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알잖아. 그리고 나 절대 시집 안 가. 언니 두고 시집 안 갈 거라고. 전 그대로 언니를 밀어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도 그땐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언니도 그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버는 족족 매일 아버지에게 뺏기고 우리 학비에 용돈으로 매일 나갔으니 집을 나갈 돈 같은 건 있었을 리 없었습니다. 가끔 그때 언니를 떠올려 보면 언니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나 동생은 계절마다 새 옷을 사줬어도 언니는 항상 공장 유니폼이나 허름한 티셔츠만 입고 있었죠. 매일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보며 언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전 시집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시집을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남자 사진 가지고 와서 선보라고 했지만 전 몇 번이나 거절하고 버텼죠. 저도 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동네 우체국에 취직해서 일을 했거든요. 워낙 저나 언니나 다들 검소하다 보니까 저까지 취직하고 나자 돈이 제법 모였습니다. 전 언니처럼 착한 애가 아니다 보니 월급을 절대 아버지에게 몽땅 뺏기지 않았어요. 전 언제든 언니와 동생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뭉치는 평생 사고뭉치더군요. 그렇게 술을 퍼먹어대더니 아버지께서 병에 걸렸죠. 뇌에 큰 종양이 생겼다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전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으니 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니, 나 돈 꽤 모았어. 우리 이제 이 집 나가자. 이제 셋째도 20살이니까 우리 셋이 벌면서 살면 우리 금방 부자 될 거야. 전 언니에게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나가자고 했어요.
내가 모은 돈이면 단칸방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언니는 또 예쁜 얼굴로 자상하게 웃었습니다. 전 언니가 그럴 때마다 무서워요. 꼭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둘째야, 언니 말 잘 들어? 느티나무집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 조카가 시내에서 크게 슈퍼를 하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세상 물정에도 눈이 밝고 돈 버는 수완도 있대. 주말에 너랑 그 남자랑 선보기로 했으니까 만나보고 웬만하면 시집가. 전 순간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버럭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부터 냈죠. 네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가야 언니가 마음 편히 아버지 모시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언니 말대로 해.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언니는 혼자 아버지 수술도 시켜주고 꼭 낫게 해주겠답니다. 그러니 저더러 시집 가래요. 언니 미쳤어? 아버지 어차피 수술해도 또 술 먹어서 금방 죽을 거야. 그런 인간한테 돈 아깝게 왜 수술을 해줘?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수술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왜 죽어? 언니 어쩔 수 없는 팔자라 이렇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빨리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 전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 거지 같은 인간도 아버지라고 챙기는 언니가 너무 싫었죠. 언니, 설마 우리 막내 잊었어? 빨리 돈 벌어서 우리 막내 찾아오기로 했잖아. 전 어떻게든 언니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막내 얘기까지 꺼냈죠. 그러자 언니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둘째야, 언니가 너 속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 우리 막내 그 집에 가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 순간 전 눈앞이 까마득해졌어요. 언니 말이 막내가 그 집에 팔려갔을 때 이미 영양실조 상태가 심했고 몇 날 며칠을 홍역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네요. 할머니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언니에게 말했대요. 그 애 죽었으니 괜히 데려오겠다고 고생하지 말라고요.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막내가 죽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전 그날 혼자 방 안에 처박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전 바로 결혼했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느티나무집 아저씨 조카와 식을 올렸어요. 막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전 아무런 의욕도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던 건지 허망하기만 했어요. 저는 다 싫었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몹쓸 짓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란 인간도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랍시고 챙기는 언니도 다 싫었어요. 그래서 언니 말대로 한 거예요. 전 언니와 동생과 셋이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고 좋았지만 언니는 제 생각과 달랐으니까요. 저라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던 언니에게 보란 듯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바로 뒤에 언닌 동생까지 시집을 보냈어요. 당시에 동네에 직업 군인이 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랑 바로 선을 보게 하더니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군인이면 집도 나오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전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니는 저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아왔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언닌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단순히 아버지든 저든 동생이든 언니에겐 평생 짊어져야 했던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본인이 감당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으며 살았던 거죠. 애초에 언니의 행복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요. 그런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전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엔 참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더군요.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을 보고 있으면 언니의 남자 버전 같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이에요.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둘 다 남편과는 달리 영 비실비실해서 사내구실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유약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동생들을 남편이 다 장가 보냈어요. 남동생들은 다 분가해 내보내고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셨죠.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서 일찍이 몸 여기저기 성하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진작부터 집안의 가장이었더라고요. 남편도 어린 나이부터 가장으로 살다 보니 돈 버는 방법도 일찍 깨우치고 수완이 좋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했을 때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난 절대 당신 아버지처럼 처자식 굶기고 힘들게 안 하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살아. 그 시절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했으니 남편이라고 뭐가 좋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정부치고 사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은 편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처럼 술도 마시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으니까요.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였죠. 다른 데에는 돈을 그렇게 아끼는데도 애들 일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아빠, 애들은 다들 자전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우리 집에만 없어요. 저도 공부하고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필요하니까 좀 사주세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가자. 아버지가 나가서 제일 좋은 자전거랑 컴퓨터도 사줄 테니까. 남편은 자식들 말이라면 아주 끔뻑 죽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행복인가 싶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좋은 점만 있나요? 남편에게도 나쁜 점이 있었어요. 구두쇠도 이런 구두쇠가 없어요. 자식들에겐 후한 양반이 저에겐 어지간히 야박했죠. 제가 쓰는 거 입는 걸 항상 확인하면서 사치를 부리나 안 부리나 감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백화점에서 재킷 하나를 사 입었어요. 애들 학교 행사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세일하는 옷 하나 사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아주 난리를 쳤어요. 세상에, 당신 재벌 사모님이라도 돼? 어떻게 백화점에서 사는 옷을 살 수가 있어? 난 백화점에서 옷 사 입는 여자들 전부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내 마누라였네. 백화점에서 옷 좀 샀다고 저한테 정신 나간 여자랍니다. 전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났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백화점 옷이라고 다 비싼 거 아니야. 이것도 세일해서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샀어. 이 여편 내가 누굴 바보로 하나. 당신이 속이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내가 장사만 10년 넘게 한 사람이야. 세상 돌아가는 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서 옷 환불해 와. 남편은 한번 고집을 피우면 다른 사람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몇 날 며칠을 사람을 괴롭히는 통에 전 결국 옷을 환불했어요. 전 화가 나서 환불한 영수증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봐라 인간아. 내가 내 맘대로 3만 원도 안 되는 옷도 못 사 입냐? 28,000원이라고 찍힌 영수증을 얼굴에 던져줬는데도 남편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한 30만 원 줬나 보구만 이라고 짓거리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선 남편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전 결혼하고도 동네 우체국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다 키워주셨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시부모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 좋은 직장을 애 좀 낳았다고 왜 그만둬? 무조건 다녀야지. 애들은 어머니께 봐달라고 하면 되니까 당신은 무조건 다녀. 남편은 행여나 제가 애 낳고 집에 들어앉을까봐 임신했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은 시부모님께 맡기면 되니까 그만둘 생각 말라고요. 그래서 전 애 낳기 전날까지 일했습니다. 그 시대에 육아휴직이니 뭐니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들 애 낳으면 바로 일을 그만두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애 낳고 3일 만에 직장에 나갔어요. 지금이야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 낳고 3일 만에 우체국에 나가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애 낳은 마누라를 바로 일터에 내보내냐고요. 저도 처음엔 사람들 시선도 불편하고 은근히 애엄마라고 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기 싫었지만 나중엔 오히려 편했어요.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100번 낫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더 좋아하니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불편한 건 제 마음대로 돈을 하나도 못 쓰게 했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통째로 남편이 가지고 갔어요.
물론 생활비를 따로 받긴 했지만 제가 쓰고 싶은 돈이 있어도 통 쓰지를 못했죠. 특히나 친정에 일이 생겨도 돕지도 못했고요. 언니가 알아서 한다고 항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언니 사정이야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매번 아버지 병원비며 약값을 혼자 감당하는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셋째가 군인인 남편 따라 인천으로 가서 집이 멀었죠. 애를 낳았다고 해서 가보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가 애 낳은 지가 벌써 100일이 다 돼가는데 언니가 돼서 한번 가보질 못했네. 큰언니가 주말에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좀 갔다 올게. 인천이면 버스비가 얼만데 간다 그래. 더군다나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여자가 주말에 밥은 안 차리고 어디 친정을 가? 나중에 명절에나 가. 그렇게 말한 게 도대체 몇 년째야. 언니 얼굴 본 것도 작년 설에 보고 1년 넘게 못 봤다고. 남편이 아무리 쪼잔하게 굴어도 전 짜증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언니와 동생 얼굴도 못 보고 살게 하니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말로는 동생 보러 간다고 해놓고 처형 만나서 돈 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래서 친정이 가난하면 사위들이 고달픈 거라니까. 막내 동서도 얼마나 힘들면 인척까지 발령받아 갔겠어? 남편이 저에게 유독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가난하니 제가 돈만 생기면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게 무서워서 절 꼼짝도 못하게 했고요. 막내 제부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막내 제부는 언니 혼자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한다고 언니한테 매달 10만 원씩 보낸다더라. 10만 원? 미쳤네. 미쳤어. 당신 아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돈을 왜 보내?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아주 벌벌 떨면서 사람 도리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혼 초부터 그래서 제 동생이나 언니도 알아요. 명절에 자주 만나지도 않았지만 가끔 언니네 집에 가면 들어갈 때 과일 하나를 못 사게 했죠. 전 그런 남편이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일부러 남편을 안 데리고 저 혼자 가 버릇했다니까요. 그래야 언니한테 용돈이라도 좀 주고 올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야박하게 구는 게 저뿐만이 아니에요. 자식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쓰는 돈은 다 아까워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언니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언니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었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동생들한테도 야박했고 본인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했다는 걸 항상 억울해했어요. 남동생들을 다 장가 보내고 남편이 처음으로 한 소리가 속 시원하다는 거였죠.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인쇄 가게를 물려받아 크게 키워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인쇄소였어요. 시동생들도 회사에서 함께 일을 했고요. 남편은 시동생들 결혼할 때 둘 다 전셋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본인이 물려받았고요. 남편이 장남이라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생한 만큼 시부모님 재산은 남편이 다 물려받았습니다. 전 그런 점도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본인이 고생한 만큼 받은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시동생 중 누구도 왜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냐고 하는 동생들이 없었죠. 그 정도로 시동생이 착하고 순진했어요. 남편 말이라면 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었죠. 그러던 중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동생이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신경이 다쳐 왼손을 아예 쓰질 못했습니다. 졸지에 장애를 갖게 된 시동생은 일도 못하게 됐으니 시동생네 살림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전 아무래도 걱정돼서 남편에게 앞으로 시동생은 어떡하냐고 뭐라도 먹고 살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본인은 동생들에게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너무한다 싶었지만 제가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수중에 제가 가진 돈도 없는데 시동생을 도와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던 중 동서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직 돌도 안 된 조카를 등에 업고 찾아와서 시동생이 직장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다고 저희더러 좀 도와달라더라고요.
저기 아주버님, 그이가 집에서 놀고만 있어서 정말 애 분유도 못 사고 있어요. 인쇄소 일 아니라도 주변에 다른 자리라도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다 애고 저고 삿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동서는 원래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집까지 찾아와 부탁할 정도면 어지간히 사정이 안 좋은 거였죠. 애도 어린데 졸지에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전 남편을 슬쩍 불러 돈이라도 좀 챙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고요. 그런데 제 말에도 남편은 꿈쩍을 안 했죠. 그러고는 다짜고짜 동서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 씨, 지금 당장 손병신 된 놈을 누가 써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유, 정신 못 차리더니 한심한 놈. 아주버님이 저희 많이 챙겨주신 거 알죠? 근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정이 힘들면 재수 씨라도 나가서 벌어야지. 무조건 여기 와서 부탁만 하고 다닌다고 애 분유가 나오겠어요? 남편은 못된 걸로 치자면 정말 챔피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아주 독하고 모질게 굴더라고요. 남편은 조카를 업고 온 동서를 그냥 그대로 보냈어요. 전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동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은행에 데리고 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싹 찾아서 줬습니다. 이거 너무 얼마 안 되는데 우선 당분간 아기 기저귀 값이라도 해.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동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전 주면서도 동서에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건넨 돈을 보곤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쏟더라고요. 형님, 감사해요. 저 염치 없지만 이 돈 받을게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 애 굶어야 해요. 동선 고개까지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아니고 뻔히 있으면서 자기 핏줄한테 저렇게 매몰차게 구는 걸 보니 사람 같지 않아 보였어요. 그 순간 전 나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과 결혼해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제 본래 가족은 언니와 동생이에요. 저희 언니는 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 돕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내 배만 불리면서 사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요. 전 그때부터 남편 모르게 따로 돈을 모았죠. 남편이 자식들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도 이용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딸아이 학원비도 속여서 받고 아들 등록금도 속여서 받았어요. 제가 다른 데 쓸 돈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번 돈 정도는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싶었죠. 제 월급이 올라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20년 동안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 옛날 길거리에서 돈 20만 원에 눈물 펑펑 쏟던 동서를 보는데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동서가 죽은 제 막내 동생이랑 딱 동갑이에요. 동선 사람이 참 착하고 순해요.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동생이랑 살면서 화 한 번 안 내고 꾹 참고 산 사람입니다. 전 동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동생 같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2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도 남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도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나도 같이 도와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가족이 전부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욕심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사는 20년 동안 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죠. 나이가 많아 우체국을 그만두고 나서도 남편이 쉬지 못하게 해서 전 마트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라요. 몇 년 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선 인쇄소 문도 닫더니만 인쇄소 건물을 팔아 아는 친구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해서 나오는 돈으로 편하게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낚시도 하러 다닙니다. 전 인쇄소 문을 닫았을 때 남편에게 동생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당시에도 시동생들은 일용직 일을 전전하고 있었고 동선 학교 근처에서 노점상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 여자 혼자 몸으로 밤 늦게까지 노점상에서 분식을 파는 동서가 안쓰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동서한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인쇄소 판 돈을 왜 동생들에게 나눠주냐고 노발대발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일군 회사인데 그 돈을 왜 그 새끼들한테 줘?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전세금 내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당신이 열심히 키웠어도 건물은 시부모님 거였잖아. 전세금도 시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전 남편이 하는 소린 다 듣기 싫었어요. 항상 본인이 한 것만 생각하지 남한테 받은 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잖아. 그 수발 두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말 기가 찼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일하면서도 수발은 내가 다 들었는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굴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해도 우리도 애들 맡기고 살면서 부모님 덕 많이 봤잖아. 다른 걸 다 떠나서 동생들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네 핏줄이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당신 언니 봐라. 평생 아버지 수발만 들고 살다가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는 거. 뭐? 독거노인? 당신 말 다 했어? 내 말이 틀려? 당신 언니 재산이라고는 빚밖에 없는 노인네.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 들고 살다가 얻은 게 뭐가 있어. 당신도 언니 혼자 사는 거 불쌍하다고 행여라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마. 내가 당신처럼 쫌생이랑 사는데 우리 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겠니? 당신이야말로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기 싫으면 정신 차려. 제 말에 기분이 상한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 남편 같은 건 무섭지도 않았죠. 그러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서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전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죠. 가게에 무슨 일 있냐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죽었답니다. 시동생은 한 손이 불편하다 보니 공사 현장에서 교통관리나 안전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일을 나갔다가 교통관리 중 산사태가 나서 죽고 말았답니다.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동서와 아직 학교 다니는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분명 근무 중 당한 사고라 보상이라도 좀 나올 줄 알았더니만 시동생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라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네요. 시동생이 안전관리를 하는 직원인데 안전모랑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분명 본사에선 철수하라고 했는데도 현장에서 어겼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결국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기다가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문상객도 별로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초를 치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평생 거지같이 살더니만 죽을 때도 지질이 궁상으로 간다고요. 전 남편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만하라고 다그쳤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장례 비용이 부족했나 봐요. 결제가 다 안 돼서 장례 마지막 날 직원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남편은 팔짱 끼고 모른 척을 하고 있었죠. 전 남편의 옆구리를 꾹 찔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제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이 돼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저걸 왜 내? 조의금 들어온 걸로 알아서 하겠지. 뻔히 동선의 사정 알면서 치사하게 그래야겠어? 남은 비용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좀 내. 제 말에도 남편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더라고요. 동서가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언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다 알아서 하는 걸 보면서도 일절 얼마 나왔냐 한번 묻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남편 모르게 따로 챙겨준 돈으로 알아서 언니에게 장례 비용을 주긴 했지만 남편한테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었죠. 워낙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돈도 안 내놓을 거면 입이나 좀 닥치고 있을 것이지 입만 열었다 하면 개소리를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언니 앞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인어른은 참 복도 많으세요. 평생 아들 없다고 투덜거리시면서 딸은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만 평생 처형 덕분에 먹고 사셨잖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처형은 이제 속 다 시원하겠어요. 저희 자매들에겐 아무리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었어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위라는 인간이 잘 됐답니다. 당신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푼수를 떨어? 그만하라고 다그치는데도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뭘 틀린 소리 했냐고 큰 소리를 쳤어요. 남편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너무 잘 알다 보니 제가 시동생 장례식에 가면서도 남편에게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미리 당부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어디 제 말을 듣는 인간이던가요. 남편은 돈도 안 내놓으면서 가만히나 좀 있지 그 가벼운 입을 또 놀리더군요. 재수 씨도 참 답답하네요. 남편이 멍청하면 재수 씨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어야죠. 도대체 어떻게 돈 관리를 했길래 장례식 비용도 없어요? 이래서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라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안 그래도 힘든 동생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저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왜 저렇게 늙어가나 모르겠어요. 전 납골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대신 동서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애써 위로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동서 말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주버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멍청한 남편이랑 살면서 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저도 생각이 없었죠. 아깐 창피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인간이 알고 보니까 저 모르게 빚을 졌더라고요. 빚이라니? 아니 죽은 서방님 앞으로 무슨 빚이 있다는 거야?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이 그러는데 남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상한 도박을 하고 다녔대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는데 저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저 노점상도 벌금 밀려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애랑 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동서 말을 듣는데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서 팔자도 참 기구해요. 동서도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진 돈 벌어 온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시동생이랑 결혼하기 직전까지 할머니랑 살며 외롭게 살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도 평생 부족한 남편 뒤치다꺼리하며 살다 보니 고생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젠 남편이 남겨둔 빚까지 갚으며 살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 시동생 화장을 하는 내내 집중이 되질 않았죠. 화장하는 동안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동서와 조카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서와 조카가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니 저까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며칠 뒤 동서를 찾아갔죠. 그런데 동서는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동서, 웬 이삿짐이야? 이사 가려고? 전 놀라서 동서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힘없이 웃어 보이더군요. 빚쟁이들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더 못 버티겠어요. 그나마 이 집이라도 있으니 전세금이라도 빼서 빚 다 갚고 둘이 월세라도 가려고요. 전 입술을 앙다물고 울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통장을 동서에게 건넸어요. 동서, 이거 받아. 내가 우리 남편 모르게 혼자 야금야금 모은 돈인데 나중에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쓰려고 했거든. 근데 글쎄 우리 딸내미 시집 안 가고 평생 나랑 산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동서 주려고. 제 말에 놀란 동선 통장을 확인했어요. 통장을 확인한 동선 너무 놀라 통장을 제게 건네며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폴짝 뛰어댔죠. 형님, 1억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돼요. 동서, 내가 미안해서 그래.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 우리 남편이 혼자 홀라당 먹을 때 나 진짜 동서한테 미안해서 잠도 잘 못 잤어. 그러니까 이제야 그 돈 받는다 생각하고
제발 받아줘. 이건 동서 몫이야. 전 동서가 끝까지 돈을 안 받겠다고 할까봐 어떻게든 설득을 했죠. 사실 딸 결혼이니 뭐니 제가 농담하긴 했지만 사실 동서 돈이 맞아요.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남편이 받은 재산 중 일부나 마찬가지니까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염치가 없어요. 제가 죽어도 이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염치는 무슨... 나 제발 동서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하든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 동서는 저에게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굳게 마음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겠다고 했고요. 동서도 저에게 애들 결혼하면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꼭 축하해주러 오겠다고요. 얼마 뒤에 동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제 덕분에 좋은 동네에 집도 구하고 작은 가게도 차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가 마음 잡고 잘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마음 같지 않아요. 동서가 이사 가고 나서 제가 먼저 동서에게 자주 전화도 하고 새로 차렸다는 가게에도 놀러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 둘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새 애들도 다 성인이 되고 저도 지나가면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고요. 이 나이 정도 되면 고민 같은 거 없이 편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말이 씨가 된다고 어릴 때부터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들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니만 나이가 꽉 찬 자식들이 둘 다 결혼도 안 하고 진작에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저도 남들처럼 손주들도 제 손으로 키워주고 싶은데 저희 애들은 전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저에겐 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결혼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글쎄 이 망할 놈의 남편이 꼴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전 감쪽같이 몰랐죠. 어느 날 남편이 골프를 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지 주머니에 웬 영수증이 잔뜩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은 좀 하고 다니지만 워낙 구두쇠다 보니 카드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웬일로 카드를 이렇게 긁었나 싶어 신기해서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런데 카드 내역이 뭔가 좀 이상하더군요. 카드 내역에 찍힌 내용이 평소 남편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화장품에 선글라스도 모자라 웬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갔더라고요. 전 촉이 왔습니다. 이 인간이 여자가 생겼구나 싶었죠. 전 순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처럼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바람 같은 걸 피웠나 해서요. 전 남편에게 쫓아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따져 물었죠. 당신 영수증에 이거 다 뭐야? 당신 여자 있어? 이 옆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골프 치고 다니다 보면 여사친들한테 사줄 수도 있는 거지. 왜 꼬치꼬치 묻고 난리야? 뭐 여사친? 당신 벌써 노망 났어? 노망 무슨 당신같이 촌스러운 옆에 내나 모르는 거지. 요즘 나가면 다들 남사친 여사친 만들어서 다녀.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더니만 좀 이상해졌어요. 본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여사친들에게 사준 거랍니다. 사실 저도 벌써 남편과 산 지 30년이 다 돼가요. 애들도 다 성인이니 만약 남편에게 정말 여자가 있는 거라면 전 미련 없이 바로 헤어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람이 아니라 여자들과 그냥 어울려 놓은 거랍니다. 그걸 저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평생 나한텐 설렁탕 한 그릇 사는 것도 아까워했으면서 다른 년한텐 화장품도 사주고 선글라스도 사주고 레스토랑까지 데리고 갔답니다. 정말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지 말도 안 된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이 조론을 하자네요. 아무리 무식해도 요즘 조론이 유행하는 건 알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늙었는데 굳이 둘이 같이 살 필요가 뭐 있어. 혼자 살 전세금 정도 내가 줄 테니까 이번 달 안으로 나가. 순간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전 남편이 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혼자 핸드폰에 조론이라는 말도 찾아봤죠.
조론이 글쎄 결혼을 졸업하는 거라네요. 전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남편은 말만 거창하게 했지 결국은 제가 귀찮다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전 그날 밤 서러워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답답해도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식한테 아버지 욕을 할 수도 없고 혼자 사는 언니한테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전 전화를 받기도 전에 울컥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기댈 곳이 없을 때 동서에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죠. 전 애써 목소리를 다듬고 10년 만에 온 동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잘 지내시죠? 혹시 지금 어디세요? 제가 지금 바로 형님 있는 곳으로 차 보낼 테니까 그 차 타고 바로 오세요. 전 동서의 말에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정말 동서 말대로 집 앞에 웬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러곤 웬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전 어색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해 어딘가로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는 처음 보는 아파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운전석에 있던 기사가 번호키를 하나 주며 몇 동 몇 호로 가라고 알려줬고요. 전 기사 말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텅 빈 아파트 안엔 동서와 훌쩍 큰 조카가 절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 집 어떠세요? 제가 형님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동서 말이 이 아파트를 제게 선물로 주고 싶어 불렀답니다. 전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동서가 저를 앉혀놓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믿기지가 않았어요. 동선 제가 준 1억으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다가 장사가 잘 돼서 금방 돈을 벌어 조금 더 큰 식당을 차렸대요. 메뉴는 소고기 국밥 하나였는데 그 국밥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가게가 있던 10억짜리 건물을 사게 됐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건물이 재개발돼서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대요. 동서는 10년 만에 50억짜리 건물주가 됐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조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다더군요. 이게 다 형님이 준 1억 덕분이에요. 그 1억이 어느새 50억이 돼서 내 딸 대학도 보내주고 변호사도 만들었어요. 동서는 이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꼭 선물하고 싶었던 아파트가 마침 나와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랍니다. 전 순간 참지 못하고 또 울고 말았죠. 동서가 이렇게 성공한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한데 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고마웠어요. 저와 동서는 그날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전 지난 10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서름을 다 털어냈어요.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던 동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곁에 제가 있는데 뭐 걱정이세요. 아주버님이랑 조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나랑 행복하게 살아요. 동선 진심이었어요. 사실 제게 아파트를 주려고 한 건 제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니 집이 필요할 것 같아 집으로 준비한 건데 때마침 이 아파트가 필요한 거 저인 것 같으니 이참에 이혼하고 남편에게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랍니다. 동서 말이 맞아요. 저도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혼도 아니고 조론을 하자고 한 것도 너무 기가 막혀요. 사실 이 일로 제가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으니 동서가 사연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아마 다들 이혼하라고 할 거라고요.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선 동서 말대로 이혼하고 바로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싶습니다. 동서 말대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건 자식들이에요. 아직 제 아들하고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 늙은 부모가 이혼해 따로 산다고 하면 아이들 인생에 흠이 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남편이 철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불 장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30년 넘게 같이 살 비비며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동서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